오늘 행사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후원했고 CBA벤처스하고 유니콘 인큐베이터에서 공동 주최하고 주관하여서 진행되는 행사고요. 먼저 그 주최 주관한 CBA벤처스의 우광재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A벤처스 우광재 대표입니다. 저희 CBA벤처스는 안녕하십니까. CBA벤처스 우광재 대표입니다. 저희 CBA벤처스는 중소벤처기업의 저희 그 CBA벤처스는 20년 이상 금융 및 수출입 사업을 진행해온 CBA 아계의 관계사로서 인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멘토링 및 현지 사업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첫 행사인 이번 인도 미덕은 실질적으로 스타트업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우선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미덕 행사를 통해 인도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행사 진행에 앞서 저희 구성원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BA 아계의 인도 지사장인 히튼하고 부지사장인 대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저기 큰 분이 히튼 지사장이시고요. 조금 1cm 정도 차이 나시는 분이 부지사장입니다. 예, 대방입니다. 이따가 자유로운 시간에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BA 아계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구봉국 지사장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저희 CBA벤처스의 서동욱 이사하고 신은정 신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발한 의견을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는 사실 오늘이 처음 시작이고 향후에는 좀 이거보다 편안한 자리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오늘 진행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1부하고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4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정도에 끝이 나고 앞에는 인도에서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인도의 회사 구조와 국내 회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BTN의 김은혁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주제 강의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뭄바이에서 온 대방 오자가 인도 시장 환경과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강 진행해주고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기 인도 시장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트워킹 시간까지 남아서 아마 좀 관련돼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문의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킹 시간 활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네트워킹 하시고 문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오늘 가논이라고 스타트업이고요. 벵갈루루하고 첸나이 쪽에서 인도 쪽에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회사 대표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인도 진출하기 위해서 진행해 오셨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주실 예정이시고 저희 주관사들은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신 분들 간의 좀 네트워킹도 저희가 오늘 미덕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2부 네트워킹 시간에는 좀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하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도 좀 자기소개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다음번 미덕에 혹시 인도 관련돼서 필요한 기관의 지원
혹은 들으셨으면 하는 주제, 혹은 만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정보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다음 미덕 행사에는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BTN의 김은영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네트워킹 시간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는 돌아가실 때 김은영 팀장님이 직접 저술하신 인도에서 법인 설립하기 책자도 같이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까 중간에 먼저 가지 마시고 네트워킹 시간까지 끝까지 계시면 좀 좋은 정보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처럼 인도에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법인 설립이나 투자 자문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BTN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근무한 지 한 13년 정도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시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시행착오 사례 그리고 잘된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노하우와 경험을 모아서 이렇게 아까 김진아 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도 법인 설립 가이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다 늦게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책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은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기가 아까 제가 인도 분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전자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편해진 것이 있지만 사실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문서상의 절차상의 시행착오부터 해서 인도와 한국의 이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실수들,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많이 하는 그런 실수들 그리고 기본적인 법인 설립 매뉴얼 같은 것들을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만약에 인도에 진출을 하시고자 한다, 법인 설립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제가 저희 연락처랑 남겨드릴 테니까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연간 5-6번 정도 인도에 출장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인도에 여행자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출장자로 오시는 분들로 나눠서 보면 여행자분들한테 인도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정말 99% 너무 좋다고 하세요. 다시 오고 싶은 나라다, 완벽하다, 환상의 나라라고 하죠. 네, 출장자분들, 주재원분들한테 인도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렵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심하신 분들은 나는 인도랑 정말 안 맞는다, 회사 가서 다른 나라로 발령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정말 99%의 출장자 주재원분들은 인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행지로서의 인도라고 한다면 안 가면 그만이죠. 내가 싫으면. 그런데 비즈니스 상대로서의 인도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포스트 차이나 넥스트 차이나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자체가 왜 인도에 가야 하는지를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이 미덕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 이제 인도를 가야 한다, 인도가 유망시장이다라는 기본문이나 이런 자료들은 많지만 그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진출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자료는 정보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저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인도 회사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진출하시는 설립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미덕인 만큼 정말 맛배기로 제 강의의 일부분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만으로 인도 진출을 위한 모든 걸 가져가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인도 진출 프로세스가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는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앞서서 인도 정부에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의 백그라운드 이해가 잠깐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그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실 수 있는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절차,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ing Business in India,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메이크 인 인디아 이 두 가지 단어는 아마 몇 년간 인도 관련된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2013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 총리로 선택이 선출이 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제조해라,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삼고 외국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3년 자료가 최신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2013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4년 조사 발표에 의하면 185개국 중에 인도가 132위를 차지합니다. 즉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 설립 절차 난이도에서는 185개국 중에 173위를 기록하게 돼요. 한마디로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려고 보니 절차는 까다롭고 서류는 복잡하고 중복된 건 많고 웬만한 173위 정도라는 건 뒤에 아프리카 몇 개국 빼고는 정말 최하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해야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육성이 되는데 이렇게 회사 설립 자체가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야 해외 투자자 유치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뭐 서류를 없애는 등 해서 회사법이라는 인도의 컴패니트 2013이라고 진대해서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법 자체를 전면 개정을 하는 게 201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책자를 나눠드리면 그 안에 별첨으로 수정 내용을 넣어드린 게 있어요.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회사법의 내용은 변경되고 있고 더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시는 그 조건이나 기준은 점차 완화돼서 지금은 사실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내고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계속 뭐 이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단해지고 자본금 규정은 어떠지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이걸 업으로 삼는 저희들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어쨌든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 기업, 여러분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유형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 연락사무소, 지사 그리고 법인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실 수가 있고요. 법인은 다시 우리 자본으로 100%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 단독 투자 법인, 그리고 인도 기업과 20대 80, 50대 50 이렇게 합작으로 하는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도 법인을 인수하시는 인수합병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 90% 이상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은 단독 투자 법인 형태의 법인 진출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분류를 보시면 외국 기업과 인도 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도 기업과 법인만 인도 정부 입장에서 인도 기업으로 인정을 한다는 건데요. 차이는 법인세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인도에 법인을 세우기로 결심을 한다. 그런데 단독 투자 법인을 결심한다라고 하면 한국 자본으로 100%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혼자서 1인이 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인 주주를 삼으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가 99%,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1%에서 100%를 세워서 인도에 법인을 설립해요. 누가 봐도 사실 한국 기업, 한국 자본 100%가 들어간 거지만 인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인도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인도 기업과 동일한 기준세 기준 30%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요. 참고로 외국 기업은 인도 기업보다 약 10% 정도 법인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는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율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딱 기준 세율로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지 회계사나 이런 컨설팅을 받으심으로써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범위 내의 그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각각 유형별로도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설립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책 받아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게 법인 설립이다 보니까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사전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절차는 어떤 것들인지 그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그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가 아닌 100% 단독 투자이면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비공개 상장 법인의 예를 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이사 규정이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2013년 전에는 이사에 대한 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내 이사를 등록하려면 이사가 2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2인 중 최소 1인은 전년도에 182일을 인도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년도가 아니고 회계년도 내 182일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개정 전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2018년 8월에 인도 회사를 설립하려고 결심을 한다. 그러면 2017년 1월에서 12월 사이 전년도죠. 그때 인도에 거주했던 사람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이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사실 1년 반 전에 그걸 미리부터 계획하고 주재원을 파견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지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명의 대여라는 게 말이 쉽지 누군 줄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안 좋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뭐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또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내가 2018년 8월에 법인 설립을 결심을 한다 그러면 인도 회계년도가 4월 1일에서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4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182일이지만 이미 8월까지 지금 5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65분에 182일을 나눈 것처럼 남은 개월 한 182일에 한 반 정도 되는 90일 정도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거주를 충족하면 된다. 이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설립한 이후에도 이사 2명 중 1명은 인도에서 그러니까 반년 정도만 거주를 하면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생긴 이유는 사실 인도 정부의 이제 세금 회수 확보 차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이 거주 조건이 없을 때는 그 상주 인원을 두지 않고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거주 조건이 두면서 불가피하게 1인 정도는 상주 인원을 두고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주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주도 이사랑 마찬가지로 최소 2명 이상이에요. 근데 2명이 여기서 무조건 다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과 법인도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주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도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OPC라고 해서 원펄슨 컴퍼니 1인 회사라는 제도가 2013년에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도 국적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은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 진출을 법인을 설립하고 결심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현대자동차 벤더다 그러면 첸나이로 가실 거고요. 삼성전자 벤더다 그러면 노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특정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막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인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시는 거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될지, 공항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지, 원자재 조달을 하기 위한 물류비는 어디가 딸지, 그리고 IT 업체시라고 하면 IT 인재들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서 지역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역을 결정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사무실을 빌리셔야 된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인 설립은 델리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설립은 보통은 사무실을 빌리는 게 설립이 완료되고 나서 사무실을 빌리지 그 전에 미리 사무실 빌려놓고 그냥 빈 공간으로 주시는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사무실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주소만 명의만 빌려서 설립을 진행을 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델리에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사무실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주소는 구가온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옮기면 되지 하고 쉽게 이렇게 빌리시고 나중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28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가 각각의 하나의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행정구역이 다르다. 델리랑 구르가온 사실 거의 20-30분이면 움직일 정도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지만 전혀 다른 행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빼서 절로 넣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소를 주에서 주로 바꾼다, 새로 설립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주소 안에서 사무실 주소도 빌리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금이랑 회사 이름 결정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화가 돼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자본금 규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인디아라는 이름을 그 회사명에 넣으려면 인디아가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예를 들어 뒤에 인디아 그러려면 5회 이상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 자본금이 기본 조건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1루피만으로도 설립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이름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MCA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지금 누군가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하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 6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사는 내가 누구누구로 하고 주주는 어떻게 하고 자본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사실 뒤에서 이제 절차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데 나중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것이 한국 기업들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를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인도 현지의 CA라고 하는 회계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직접 출장을 가셔서 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정보를 취합하셔서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출장을 가시는데 드는 기본 비용이 항공료, 숙박료, 현지 교통 치료 비용이 드실 거고요. 또 가서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시고 사례를 하시고 이런 비용들이 드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인 설립 지역 관련된 실수 사례도 한국 기업분이 가셔서 이제 한국인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만나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예전 기억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뀐 규정을 이렇게 알지 못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비용과 시간을 두세 배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어떤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거 경험을 해본 전문가를 통해서 법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는 크게는 이렇게 8가지로 나눠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서류들도 신청서 작성하는 것 정도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 칸에 뭘 넣어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울 정도지 사실 영어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고 정보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어려울 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1번에서 8번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달 반 정도. 이론상으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시간도 한 달 반밖에 안 걸리고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전자서명을 DSC를 발급을 받는다. 근데 지금 발급받으시려는 이사분이 인도에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에 계신 이사님이 참고로 전자서명 이사 등록번호는 이사님 두 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한국에 계세요. 그러면
일단 그 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필요한 뭐 비자 사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된 서류를 가지고 그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서류 취합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고요. 공증 인증받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시 EMS로 보내시는데 일주일 정도 또 걸리죠. 이거 워킹데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착하면 이제 CA가 그걸 제출하기 전에 누군가한테는 어쨌든 받으면 그걸 검토를 하는데 다시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답변 기다리는데 일주일. 보통 한 5주 정도 이미 소요가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랬는데 반려가 됩니다. 서류 여기 뭐 하나 틀렸다고 다시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만 걸릴까요? 다시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시는 것부터 공증 받으셔야 되고 EMS 보내시고 거기서 이미 한 달, 그러니까 5주라는 시간이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기가 힘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소하게나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법인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인도 정부가 법인 설립을 장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사 설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반려시키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의 그 사드 문제가 한참 심할 때 한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부산에 BUSN으로 해도 문제가 없던 거를 지금은 PUSN이 아니면 통관을 안 시켜주고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인도에서도 지사 설립할 때 서류에 그런 알파벳 하나 가지고 뭐 서류에 원래는 첨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추가 서류 가지고 오라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 비용과 시간의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사님 두 분에 대해서 전자서명 이사등록번호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신청서랑 각각 이제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그 발급을 받으시면 법인 이름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 뭐 법인 이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쉽게 법인 이름을 쉽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 이름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사 뭐 서명이나 이런 걸 받아라 대신 한 달 이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서류가 가고 뭐 공증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충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새로 이런 설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그거를 외국 기업이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아직까지는 그 기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을 작성을 하시면 그 서류들을 인도에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IBI, 인도 그 중앙은행이 IBI에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 한국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자본금을 보내고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투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자본금 인지세라는 걸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자본금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법인 설립 증명서 발급까지 이제 한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만 했다고 해서 바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소득세 번호라든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고 현지에 자본금을 보내시고 이런 또 그 뒤에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순차적으로 하면 돼서 이거야말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역시나 또 이제 변수들이 인도는 참 변수의 나라예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시면 내가 오늘 법인 설립을 결심하고 뭐 앞에 사전 준비하는 거 한 2, 3주 고민하고 그다음 서류 준비하는 데 일주일 걸리고 그런 거 다 감안하시면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데까지 6개월 정도 예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 기업들은 특히나 큰 기업일수록 굉장히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설립이 보통 1개월 반이라고 했으니까 행정 절차 1개월하고 넉넉히 3개월이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실무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계획은 사실 계획을 넉넉히 잡았다 일찍 끝나면 괜찮지만 그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사무실이 3개월이면 우리가 이게 오픈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무실을 미리 빌렸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을 그냥 공실로 줄 수밖에 없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떤 계획을 잡으신다 하면 예상되는 그러니까 기존 매뉴얼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넉넉한 시간 스케줄 계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뭐 정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간상 여유로 다음에 앞으로 이 미더비 지금 1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뭐 법인 설립, 아까 이제 말씀드린 프로젝트 오피스나 연락사무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각 절차별로 어떤 서류들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즐기는 것도 사실 뭘 내가 잘 알았을 때 즐길 수 있는 거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는 괴로울 뿐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진출하실 결심을 하시면 우선 가장 먼저 많이 만나보시되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좀 전문가들 정말 실제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신 진출 기업이라든지 현지 CI라든지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라든지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인도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헬스종지 나라입니다. 인도의 한 나쁜 면만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면만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인도의 다양한 면을 모두 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셨을 때 많이 오래오래 인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혹시 뭐 필요하신 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등을 대고 계셔서 부담이 좀 더 덜하실 텐데 이 앞에 있으면은 이 카메라의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Q&A는 김윤영 팀장님 좀 쑥스러우셔서 Q&A는 일단 네트워킹 시간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특강 발표해 주실 대박 오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강의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가능하니까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저희가 향후 이제 미더비나 이런 정보들을 계속 드릴 거라서 그쪽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이제 대박 발표하는 내용의 자료들은 같이 전달을 드릴 거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오셔서 신청서 작성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QR코드로 신청서 링크 들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가시기 전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따로 챙겨서 이메일로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박 세계 3위권 내수시장과 양질의 인력을 보유한 인도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면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 시장은 스타트업들에게 꼭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all the established. If you see around the globe, there are very few countries where you have three important factors in an economy. Okay, one, the democracy, demography, demand. Democracy in India, it's fair for each and everyone. It's fair for everyone. So there's no special preference to anyone. So anyone can do business in a fair manner. Demography is very important for India for the simple reason that India has a population of 1.4 billion. 70% of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35 and 50% of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50. So you have 1 billion people below the age of 35 and that gives rise to the third thing, which is demand. So because it has so much young population, the demand is set for the next 20 to 30 years. 인도는 전 세계를 볼 때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 인구, 그리고 많은 수요를 함께 동반한 국가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가치관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자유롭고 공정한 게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측면에서 인도의 전체 인구가 14억 명이고 그중 70%는 35세 이하, 50%는 25세 이하로 대부분의 인구가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인구에 비례하게 거대한 수요가 있는 나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30년 후가 더 기대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of these three factors and above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towards the reforms. It is making a lot of changes in terms of for ease of doing business in India. Some of the initiatives are one of the initiatives is Make in India. So the Modi government, what is doing is most of the licenses have been abolished to manufacture in India. The FDI approval is not required anymore from the government, except for the defense sector. So everything is automatically. And the third is introduction of GST. Now, a year back, different states in India had different tax rates. So it was very difficult to do business in India. Now it's one nation, one tax, which makes it much easier than before to set up a factory or set up a manufacturing unit in India.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은 말 그대로 인도에서 제조한다의 의미로 25대 산업 분야의 장기적인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 투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기업이 인도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해외 공장을 인도에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제조업에 대한 면허 취득이 폐지되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이제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일 부가세의 경우 그동안 인도의 각 지역에서 상이하게 간접세율이 부과되던 것이 전부 다 낮게 분리 적용됨으로써 제품 가격 인하는 물론 기업들의 세액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The next is Digital India. Now it's again a major initiative by the government to digitalize everything possible in India because India is a very diverse market. So government has given a unique ID to each and every citizen of India, which is called Aadhaar, thereby having a digital footprint on each and every citizen of India. That just lays the platform for a major shift in Indian economy from normal to digitalized economy. 또한 디지털 인지아 캠페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폰 및 무선망 강화 그리고 인도인들에게 아달이라는 디지털화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인도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And Skill India, again, that's an initiative where government is looking at educating the entire population of India, especially rural India. So in few years, India will have the biggest pool of talented youth in the world. 스킬 인디아 캠페인을 통해 특히 인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제조업 인력을 훈련시키는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모디 정부는 인도를 현대화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는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더 큰 시장 기회를 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꼭 진출이 필요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dian startup ecosystem. Now again, I assum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startups here right now. India is at the same stage where Korea is from in terms of startups, in terms of pushing for startups. There's a paradigm shift in India towards startups. So few years back, everyone had their sights on a job which was from 9 to 5 and work for an MNC. Now it has changed, and everyone is looking at working for themselves with new business ideas and having their own startups. If you look at India now, is the third largest startup ecosystem in the world, and it's the fastest growing. India has 3 to 4 startups on a daily basis, new startups daily. So that's how India is pushing for the startup ecosystem to grow.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길 원합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800개의 스타트업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4개의 스타트업이 매일 생겨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Again, the startup ecosystem is there, and government is also giving boost to the startup ecosystem. Now, this is the major initiatives by government for the startups. Startup India is the government portal for startups where all the stakeholders of startup ecosystem come together, and they can have all the information for the startups in India. That's their website. Again, government has also formed a 1.4 billion fund just to invest in startups.
and government is also giving 3-year tax exemption to any startup who's registered in India.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인 스타트업 인디아를 운영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고 14억 불의 모태 펀드를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스타트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Now, we come to sector and location trends of startups in India. If you see, e-commerce is in a mature space in India, but fintech, edutech, agritech, healthcare, these are the sectors which are vertical. These are the verticals which are emerging right now, and there's a lot of scope for these verticals in India as startups. And if you look at the sectoral location trends, 27% of the startups are in Bangalore, 24% is in Delhi, 17% in Mumbai. But at the same time, all the small cities are also coming up and having a lot of startups across the country. 전자상거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핀테크, 에듀테크, 농업, 기술, 헬스테크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65% 이상의 인도 스타트업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방갈로르, 뭄바이, NCR 등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외의 지역에서도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se are some of the examples of the unicorn startups in India. That means, these companies have reached 1 billion valuation in a very short span of time. These are the famous companies in India which have found success very quickly. 여기에 보시는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10억 불 이상의 기업 가치를 5년 만에 단기간에 가지고 5년 만에 기업 가치를 올린 인도에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들입니다. These are some other examples of successful startups in India. These will soon be reaching 1 billion mark, probably in a year's time. They're already around, close to unicorn, close to being unicorns. 앞장에서 본 유니콘 기업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주각을 내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So now I'm talking about e-commerce and digital trends in India. Now these are some facts about e-commerce in India. It's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mmerce markets. It's growing at 30% CAGR. The market size is 50 billion. Will be 50 billion by end of this year. But the annual average spend of an Indian is very low, which is $200 per annum. If you compare it with China, China is $2,000 per annum. So there's a lot of scope in terms of increasing the spend of an average Indian. So therefore there is a lot of scope for any business to grow further. 인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치는 2018년 말까지 약 500억 달러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450만 명 이상 성장할 것을 예측합니다. 따라서 이는 인도 진출의 시작점으로 온라인 마켓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o these are some of the trends which are shaping digital India. Now mobile apps first, it's a global trend right now, but it is relevant to India because there is very high internet penetration in India currently, exponential smartphone growth, everyone is on the move. So 90% of the content is being watched on the mobile. So anyone who is entering India has to have the mobile application as the first priority than any other platform. 인도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기하급수적인 스마트폰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약 7억 명 이상으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화가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Now this is specific to India, which is language diversity. India has more than 30 languages, and Indian language internet user is growing at 41% CAGR. Now,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English speakers in India, it's only 125 million.
more than 600 million people are Hindi speakers, and the rest of them, approximately 500 million people, speak in other local languages. Someone who is entering India with a business plan has to have a plan for all the languages to grow exponentially. 인도를 사용한 인터넷 유저 연평균 성장률은 41%며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약 1억 3천만 명, 이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약 6억 4천만 명, 그리고 그 밖에 인도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약 5억 명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영어, 힌디어뿐 아니라 그 밖의 언어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여기에 생활 수준을 포함한 많은 고민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ising of social and content-based commerce. Again, this is a global trend, but why it is important in India is basically the 70% of the population is again below 35 years of age, and everyone is hooked to social media all the time. So, a lot of companies target audiences through social media. They build their businesses around social media, and they sell their products through social media. And these are some of the sectors which are prevalent using social media as their business platforms. 2020년에는 3억 7천만의 사용자가 모바일을 매일 200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인도에서 소셜 및 컨텐츠 기반에 둔 상거래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ealth tech. Now, healthcare in India hasn't caught up with the rising population. If you look at healthcare in India, the state is not that great because it just has 0.62 doctors per 1,000 patients. So, which is not a great thing. So, India has to adopt digitalization, it has to adopt technology in order to match the population and give the healthcare to each and every individual in the country. 인도의 헬스테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의 환자당 1명이 채 되지 않은 의사가 인도에 있는 게 현재 실정이며 인도 헬스케어 시스템은 인구 증가 대비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유망한 분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w, in terms of education sector, again, the paid user base is growing at 44%. Now, the online education system is growing at 50%. The reason for this is India has a very young population, okay, and people are slowly getting used to using mobile phones or technical applications for education. So there's a lot of scope in these sectors going forward, and these are some of the examples who have made it big in these sectors in India.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유료 이용자 연평균 성장률이 2016년 대비 2021년에는 44% 증가할 것이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6년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향후 인도에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Agri-tech, again, this is a very sensitive sector in India because 50% of the country depends on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the GDP contribution of that sector is below 20%. So, in other words, it has a very poor operational efficiency. So, there is a lot of scope in terms of India has to adopt technology in order to feed 1.4 billion people in the country. Those are some of the sectors where a lot of startups have already started working on, and there is a lot of scope just to make the agriculture smart. 인도의 농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의 인도 지역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인도 GDP 기여도는 20%도 못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 기술 분야 발전이 시급하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 기술도 인도 진출이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That's the role of CBA Ventures, what we do, how we help companies basically get to the country where you want to do business.
So yeah, so that's what we offer to the companies who wants to set up their businesses outside Korea. 이 슬라이드에서는 CBA 벤처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 벤처스는 투자 형태에 따른 법인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거래, 다양한 법적 등록 절차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 지적재산권, 직원 등에 대한 등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저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aying that India is now ready for business. India is now free destination for enterprise. There have been glitches, but the government has been, is continuously improving the atmosphere for doing business for outsiders. So it is difficult to find right now such a free and growing market anywhere in the world. So I hope that you got the information that you wanted about India and the environment of business in India. 저는 인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시장에 함께 들어갈 CBA 벤처스의 파트너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Q&A 세션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